참석하셨을까요? 네, 선생님. 사전에 질문을 주셨는데 경제적인 지원은 어떻게 충당해 가나요? 라고 질문하실 거 맞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면 될까요? 조금 추가로 네네네. 얘기해 주세요. 저는 혹시 뒤에 들리시나요? 이런 뜻깊은 자리를 찾았다고도 가능해요. 소설 쓰는 이성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입양에 대해서 원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베이비박스가 한참 뉴스에 나오고 뜰을 써가고 이럴 때 굉장히 그거 보고 우울해가지고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 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고 작가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학적으로도 이제 사회에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문학의 힘도 크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베이비박스라는 시를 써가지고 그게 이제 그 베이비박스가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배 작가님이 신문에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사실 좀 더 우울해요. 사실 이 자리에 가서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뭐 크게 미혼모들이 뭐 부유하지는 않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데를 제가 찾았다고 해도 가능이 않을 만큼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일 해주시는 세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적 지원은 없습니다. 제 지인들 여기 오신 몇몇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숙시일반 좀 도와주시고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들어보니까 그 자원봉사 활동으로 토경을 거의 자비를 들여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네. 저는 이제 미혼모 예전에 이제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일을 하면서 미혼모 이제 주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이제 한국 미혼모의 그 역사에서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그냥 저의 역할은 책 내고 이런 미혼모에 관련해서 너무 어떤 책도 없고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올바른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책 내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거를 좀 알리고 싶었는데 저를 움직이게 한 거는 보호출산제였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미혼모하고 이제 관련해서 이 위기 임산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약간 변한 이 지점에서 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소를 이제 해야겠다 해서 제가 작년 6월부터 미혼모 아카이빙과 권익옹호 연구소라고 해서 계속 그 미혼모 과거 자료고 보여드린 것도 제 아카이빙 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걸 보니까 미혼모 문제가 산하 제한 운동하고도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 70년대 산하 제한 할 때 그 홀트 아동복지회나 한국사회봉사회가 백근칠 씨라고 이제 백근칠 씨가 이제 한국사회봉사회 이제 하면서 그 산하 제한 운동도 미혼모 예방과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도 이제 산하 제한과 함께 의사들과 함께 활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산 따는 뭐 이런 것과 적극적으로 산하 제한하고 맞물려가지고 이 미혼모 예방과 그다음에 미혼모 아이의 해외 입양이 이렇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 인구 정책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자꾸만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잖아요. 일단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디 펀드를 지원해서 딸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고민들을 좀 나눴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 저의 뜻에 좀 지지를 하시면서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1년 지금 후원을 받아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말이면 이제 예산이 끝나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 홈페이지 시스템 만들어져 있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또 2,000원조에 또 못 받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혼자서라도 이제 꾸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 좋은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 계속 이 알려지지 않은 지식 생산에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그 다음 질문은 누가 해주실까요? 네. 또 쓰시고 싶은 책이나 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신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거는 또 앞으로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대한매일신보 발행인 정동환님께서 착각을 해주셨는데 대한매일신보가 1904년에 이제 영국인 베델 선생이 창간한 신문인데요. 그 신문으로 인권 관련한 뉴스를 제가 직접 편집권을 주셔서 마음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챗 GPT의 도움으로 또 영문으로도 동시에 올리고 있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인권 문제, 미혼모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외 입양인들도 한국과 외국 입양인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신문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쓰시고 싶은 거, 그리고 그저께는 또 전국 교사 협회 약 회원이 한 1,000분 정도 되시는데 거기 역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도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 해서 이 신문은 온라인 신문이고요. 보훈부에서 이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그 대한매일신보가 맞습니다. 단지 그게 없어서 종이 신문만 없을 뿐이에요. 앞으로 이 신문을 제가 널리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서구 미혼모 잔혹사라고 하는 책을 기획을 해가지고요. 지금 그 서구에서도 미혼모에 대한 그 억압, 미혼모성에 대한 억압의 역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해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기 퍼가기 시대 또는 뭐 잃어버린 뭐 로스트 60s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그 나라에서 캐나다, 호주, 영국, 그 다음에 미국 뭐 이런 그 나라, 뉴질랜드 이런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 다 굉장히 심하게 이런 몇십만 명, 뭐 20만 명에서 뭐 30만 명, 40만 명까지 그 미혼 여성 결혼하지 않고 임신했다 하면은 다 이제 미혼모 시설로 보내서 뭐 아기야 애착 관계가 일어나지 않게 출산하면은 아기는 옆에 이제 누워 있는데 보지 못하게 이렇게 벽으로 베개로 이렇게 가린다거나, 그다음에 아기를 터치하지 못하게 손발을 묶어갖고 출산을 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회유와 그다음에 그런 걸로 해서 아이를 포기하게끔 해서 아이를 빼앗긴 여성들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요. 그 이제 여성들이 지금 60대, 70대 다 이제 노인들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빼앗긴 재생산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제 막 바로 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책들을 제가 지금 서구 미혼모 잔혹사라고 해갖고 한 5개 국가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나와서 지금 있는 아기 퍼가기 시대가 이제 미국 사례고요. 그 다음에 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영국 사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기를 빼앗긴 50만 명의 여성들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영국에서 70년대까지 아기를 이렇게 다 빼앗기다가 80년대 되면서 이제 지원 쪽으로 바뀌는 그 어떤 역사적 변동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와서 그 책을 지금 번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번역이 이제 1차 번역은 다 끝났고 그다음에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작권이 이제 영국으로 보내졌고 이제 마지막 그게 영수증이 와가지고 이제 출판 준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책이 올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또 호주 이렇게 해서 5개 국가를 좀 내려고 하니까 계속 관심 가지시고 책 찾아서 또 나오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받아볼 텐데요. 네. 장메르 기욤님 참석하셨지요? 네. 여기에 참석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궁금한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니 무엇보다 저는 실태 관련했어요. 그 인양 실태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40명 정도 입양됐었는데 한국 입양들 그리고 프랑스만 44만 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만 명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워낙 4배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원래 20만 명 정도 실제로는 40명 입양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숫자가 어디가 사실인지가 제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하면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20만 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공식적으로 실제로는 40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40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숫자의 차이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20만 명도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홀트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입양 기간 중에서 홀트는 이제 50년대부터 있었고, 근데 나머지가 이제 거의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 공식적인 기관 말고도 민간, 종교단체, 뭐 개인 입양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식 수치는 모른다라는 게 정설이죠. 돌려서 의역하시는 제가 뭘 통역을 뭘 뺐는지 이제 그 사례는 사실 다 오래됐고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부모 만나고 나서 부모가 제일 좀 잦았던 일 중에 기억나는 거는 입양인들은 항상 초콜릿 사오고 여기 부모님들은 항상 미역 주고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초콜릿 사오냐, 안 먹는데 어르신들이 잘 안 드시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역을 또 먹을 줄 몰라서 서로 선물 교환할 때 앞에서는 뭐 고맙다고 하는데 나중에 다 저한테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 미역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네. 아이의 생일을 챙겨주지 못했던 엄마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알려주면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미역이 아니라 저는 인삼이라든지 그렇죠. 홍삼 가져가나요? 아니면 우황정신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참 서로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했는데 서로가 그것을 문화 차이로, 그러니까 그간에 살아온 문화의 차이로 이해할 수 없어서 버리고 간다는 사실이, 불안한 상황이 엄청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전 봉사 활동 해주시는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좀 치유를 어느 정도 받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이 지금을 딛고 또 나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찬선님 참석하셨을까요? 네, 찬선님께서 한국 사회는 해외 입양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라는 질문 해주셨고, 어렵다면, 만약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무엇이 좀 바뀌어야 할까라는 질문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책을 자연스럽게 하지만 사실 이 내용이나 이런 것만큼 사실 우리 이 문학이든 어떤 책에서도 많이 안 나온 굉장히 보석 같은 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한국이 한 70년 역사입니다. 이게 해외 입양 역사가 58년도에 이승만 그 고아 입양 특례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그때 1세대, 2세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입양을 갈 뻔했고 또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뭐 브레인지 다행인지 국내의 다른 수용소 지금 이제 고아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입양을 가서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나머지 거기는 이제 그냥 국내 그 수용소 이런 데를 다 배치해서 이렇게 해서 18세까지 자라고 딱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목격하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얘기가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그냥 마치 저는 오늘 계속 쭉 그 미혼모 여성 인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동의 권리를 좀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제대로 좀 그 인격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우리 사회가 이런 거를 좀 맞아들일 사회의 어떤 체계가 됐나라는 거를 우리 그 사회가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정말 그 몇십 년 걸려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부터 해서 이제 올해 5월달에 끝나는데 뭐냐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 마지막 큰 그 한 주에 해외 입양인 인권 문제가 지금 올라가서 이제 올해 5월달에 이제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내 형제복지원이라든가 몇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그런 사례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진실이 규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지만 이 사회적인 그 모두의 권리와 그 사회의 이 마을이 다 동원이 된 거거든요. 국가는 도장을 찍어줬고 보건사회부, 법무부, 지자체, 그 다음에 입양기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치 저기 하듯이 해서, 그래서 그런 슬픈 역사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올바르게 그 책임을 좀 질 사람들 지고 또 그 규명을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이제 이 다음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이 아동의 어떤 권리를 또 여성의 권리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런 담론을 좀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좋은 책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권리연대 조민호 대표님이시고요. 제 책에 부모 있는 고아 조민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이제 해외 입양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기환 입양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외국인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외국인 자격이어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도 할 수 없고 또 일도 할 수 없고 했는데 이제 그들이 운동을 해서 이제 동포 자격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이제 발전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발전도 없던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제 불법 체류자는 다 추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2만에서 4만 정도가 해외 입양인이 입양이 보내졌는데 그 부모의 무관심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제 방치를 해갖고 시민권을 안 해줘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된 입양인이 그렇게 2만에서 4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만약에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대거 이게 추방돼갖고 온다면 정말 2만이 다 온다면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될 집도 없고 그들에게 줄 생활 보조비도 없고 뭐 하여간 말도 안 통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법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혹시 지금 뭐 여기 또 입양 전문으로 또 공부하고 계신 최필식 선생님이라든가 전민경 변호사님이라든가 혹시 뭐 입양인의 어떤 그 사회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바뀌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입양인들과 많이 만나시니까 한국 두 가지로 한국 교회 이렇게 수용 받아들여진다는 부분이나 주방 입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두 번째 부분이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책임을 지금 해결이라 할까 대응을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랬을 때 작년 말에 이제 크랩서가 방송 크랩서 아담 크랩서하고 네, 홀트를 고소를 했죠. 정부하고 홀트를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있는데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모가 있는데 이제 고아를 만들라고 이걸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국가 책임이 1순위에서도 없었고 입양 기관까지 책임이 없다고 나온 상황에
미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인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책임을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뭐 움직임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를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미국에게 우리가 이걸 요구할 만한 특별한 카드나 아니면 그런 위에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든 정부는 이걸 할 수 없다고 인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해달라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실질적인 1차적인 벽이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책임을 지고 뭔가 국내에서 바꾸려고 하려면 자기 책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거는 소송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안 했다. 근데 제가 좀 인지했다라고 보면 작년에 아는 어떤 분들이 저기 미국에서 주간 위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 관련 기관에서 그래서 연구를 용역을 맡겼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은 곧 이 부분을 드러내고 하지는 못하지만 이거 어떻게 할지 전전긍긍 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이후에 미국에게 진짜 인지했다 하더라도 미국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어떤 시각들이 많고,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첫 번째 질문이랑 이어질 수 있는데, 한국 사회에 수용한다, 한국 사회가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의 어떤 관계, 그분들이 수용을 원하는지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그분들의 느끼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 수용을 우리가 하세요 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는 그럴 마음 없죠.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니까 끝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지만 한국이 뭘 해야 하는가는 그 느끼는 감정과 상황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한국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 시금석이 제도가 중요한 게 지금 그 책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책임을 한국이 일항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대표한 정부가 책임이라고 인지하는가, 그게 될 때 한국 일항인들은 한국 사회가 우리의 이 현실과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과정이 선행될 때 시민들도 한국 정부가 그랬지만 우리가 책임도 우리도 그렇구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갔어. 보내버렸어가 진실이고,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부 책임을 안 지고 시민들도 그런 벽을 저는 개인이 넘는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도 그 책임을 지나리 포함해서 지나리 포함해서 하고, 한국 정부가 진실을 위해서 가족 찾는 거에 의해서 그걸 통해서든 그걸 통해 그 과정의 역사를 한국 정부가 껴안을 때 그 다음에 서서히 더 많은 한국 분들이 그분들을 많이 준비가 될 거고,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오실지는 그분들에게 맡겨지는 게 진실이라고 해야지.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또는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 해야 되고 그 전 정부의 몫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해수병인들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자성, 반성, 자각, 이 인식, 인정, 이게 먼저 우선 돼야지 그 다음에 법적인 것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불가능한 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담 크랩서가 이제 그 홀트와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1심에서는 정부는 책임이 없고 이제 홀트는 책임이 있다라고 났는데 그래서 보상을 몇 억을 해줘라고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심에서는 정부도 책임 없고 홀트도 책임 없다라고 한 걸 보면은 정부와 그 사회복지 체계라고 하는 게 지금 커다란 카르텔처럼 돼가지고 이들의 입김과 이들의 로비와 이들의 그 물밑 작업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 신규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언제 그게 될까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인식을 좀 널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한번 볼까요? 24번 이 질문을 하면 될까요? 아이고, 성함을 제가 바스티안 플리커트라고 써 있는데요. 참석하셨을까요? 네네. 미혼모를 문제화하고 따로 제도를 구성해 정상적 모성과 분류시킨 국가가 있다면 사회가 그 정책을 단지 수용한 주체로 봐야 하는가?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사회는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이런 폭력에 저항을 했었는가? 네,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느 작가님께서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제가 저를 질문 주신 걸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미혼모를 문제적으로 보고 미혼모를 수용해서 이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제도를 만들었고 정상 모성과 비정상 모성을 분류시켰다 국가가. 그런데 이 정책을 우리 사회는 그냥 단지 수용을 했는가, 거기에 저항했는가라는 질문을 하신 거죠. 이게 아까 우리 배 작가님 책에도 나왔다시피 휴머니즘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입양을 한다는 거는 뭐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구제에다가 위기의 전쟁이라는 위기의 순간에는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게 교수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을 아주 그 능력이 없고 그 모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자격이 없고 가난하고 교육도 못 받을 그런 아이를 구하는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사회가 말하자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기를 포기하는 엄마나 아무 그 자기 결정권이 없는 그 영유아는 이 자기의 경험을 발화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입양하는 자, 권력을 가진 자, 그 다음에 그 입양을 실천하는 그 주체들의 그 느낌과 말과 이런 것만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복지잖아요. 어떻게 복지를 비판을 할 수가 없었죠. 만약에 히틀러처럼 정말 가스실에 가고 집어넣고 이랬다면 사회적으로 반발을 하겠지만 이거는 보호라는 논리를 먼저 갖고 왔거든요. 구한다. 생명을 구한다. 그 다음에 미혼모를 보호한다. 얘네들 나가면 사회에서 차별받고 큰일 나. 빨리 애기 빼가지고 보내고 얘네들 정상적으로 해갖고 잘 결혼시켜야지. 잘하는 일이네. 옆에서 입양했다 그러면 어유 좋은 일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그 무력한 상태, 그것을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이제서야 입양인들이 성장해서 자기 경험 말하고 미혼모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아기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서야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저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케이스고 또 배 작가님도 전혀 아까 입양 가면은 공주님처럼 예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막 미국으로 유학 가고 그러고 뭐 그 신문 보면은 텔레비전 보면은 그 입양인들이 막 화환을 이렇게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면 성공한 입양인들, 하버드 가고 뭐 하는 입양인들, 그 입양인들만 모아가지고 막 꽃을 막 달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못 살아가고 나 좀 입양 보내주지 왜 입양 안 보내줬어? 제가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가 다 마취가 된 거예요. 그 자본의 논리와 가진 자의 논리와 입양을 하는 자의 그 말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이 실태를 알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미약하죠. 추가적으로 질문 답이 됩니다. 네, 그 미혼모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이제 사회적 저항은 뭐 갑자기 뭐 일어나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에서야 그 보이는 미혼모 단체들, 지원 단체라든가 미혼모 모임이라든가 이런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사회적 저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발전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그 미혼모의 탄생에서 책에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운동성을 가지기 시작한 거는 호주제 폐지 운동에서 미혼모 당사자가 이제 온갖 매스컴에서 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 엄마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고 제주도에서 어떤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이제 그 아이를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헤어지자고 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보면 남자 마음이 바뀌겠지 해갖고 제주도에 가서 아기를 맡겨놓고 와가지고 이제 남자가 연락이 오겠지 했는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제주도 가보니까 아기가 없어. 아기 어디 갔냐 했더니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경찰서 다니면서 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애기 입양 보내서 잘 사는데 왜 애를 찾으려 그러냐. 그래서 사람이 엄마가 애기를 찾는데 세상이 나를 탓하더라. 그러면서 호주제 반대 운동에서 엄마가 이제 호주가 될 수 없으니까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없으니까 그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미혼모를 하면은 정말 죄인시 되고 얼굴 하나 나오지 털끝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내놓고 그때 이제 미혼모의 친권 양육권이 이슈화가 됐는데 그 이후 호주제가 통과하고 나서 완전히 또 다 가라앉은 운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2007년에 이제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리차드 보아스 박사님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 미혼모 돕겠다고 이제 일을 시작했고 제가 거기 사무국장과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혼모는 다 가려져 있으니까 미혼모 운동을 해야 되는데 미혼모가 없어가지고 미혼모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궁금했는데 마치 미혼모 두세 명이 이렇게 자꾸 이제 시설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두세 명이 이제 미혼모 당사자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세대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는 어마어마한 애들이 입양을 보내졌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미혼모에 대한 그 억압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참았는데 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이혼율 높아지고 가족의 다양성,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 이게 높아지는 시대에 미혼모가 된 엄마들이 시설에서 가만히 도움을 받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시설장님하고 국회의원 만나서 미혼모 도와주세요, 미혼모 도와주세요를 수십 명을 만나면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 삶은 똑같이 미혼모로서 가난한데 시설만 자꾸만 커지고 시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당사자 조직을 하겠다 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 보아스 박사님께서 이제 그 인큐베이팅을 하셨어요. 그 단체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막 그때부터 누구 엄마 가자 그래서 조직이 굉장히 커졌고 5명의 초동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혼모 단체가 지금 3개가 됐다가 지금 뭐 조금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당사자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 잘 받아봤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경청을 해주시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입양이나 유기 또 영아살해 같은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또 도덕성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과 또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두 분 저자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요. 북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오늘 아동권리연대 대표님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입양 문제, 미혼모 문제, 출산 문제 모든 게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의 권리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 입양인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살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린이는 너무 학대를 받아도 나는 자살을 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다 뺐지만 그만큼 어린이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어린이는 모든 어린이 책임져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쉬고 싶은 시간,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쉬고 싶은 시간이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제가 왜 집에 안 가고 있냐고 정답만 맞추고 있다간 저희 독서 동아리 같이 독서 동아리 하고 있는데 저희 자기계발서도 요즘 많이 읽고 또 인문학적 소양을 위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책 읽는 것 중요한데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인권 침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좀 알려주고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처럼 결국 중요한 거는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논의가 실천으로 또 하나의 고민으로 되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